그렇게 몸을 돌리려던 찰나 다리가 잘린 채 피를 흘리던 옆의 병사가 최일병의 바짓가랑이를 피 묻은 손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최일병님, 살려주세요. 저 죽기 싫어요. 그 병사의 눈, 최 상사의 회상편을 시작합니다. 1968년 사이공의 붉은 노을이 질 무렵 야전 병원 뒷마당이었습니다. 습기를 머금은 바람이 야자수 잎을 흔들며 스산한 소리를 냈고 어디선가 날아온 매캐한 소독약 냄새와 정글의 썩은 흙내음이 묘하게 뒤섞여 코끝을 찔렀습니다. 낡은 나무 벤치에는 두 사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왼쪽 다리에 두껍게 깁스를 하고 지팡이를 짚은 최 상사, 그리고 그 옆에는 붕대를 감은 손으로 담배를 만지작거리는 강 이병이었습니다. 죽음의 계곡 앙케페스에서 살아 돌아온 두 사람 사이에는 묵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을 먼저 깬 것은 강 이병이었습니다. 그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죄책감과 의문이 뒤섞인 목소리를 토해냈습니다. 소대장님, 아니, 최 상사님,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상사님을 뒷방 늙은이라고 무시했고 보급품 정리하다가 어깨를 치는 하극상까지 저질렀던 놈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쓰레기였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저 같은 놈을 살리려고 그 다리까지 내주신 겁니까? 그냥 RPG 맞고 돼지게 놔두시지 그러셨습니까? 강 이병의 목소리는 끝으로 갈수록 물기에 젖어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 상사는 타들어가는 담배를 깊게 빨아들였습니다. 폐부 깊숙한 곳까지 연기를 채웠다 뱉어내며 그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은 비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앨범을 꺼내보는 듯한 회한의 웃음이었습니다. 왜 그랬냐고. 내 놈을 보면 옛날 내 생각이 나서 그랬다. 아주 지독하게 재수 없었고 지금의 너보다 100배는 더 썩어빠진 쓰레기 같았던 내 20살 시절 말이다. 최 상사의 시선이 베트남의 붉은 하늘을 뚫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섭씨 40도의 정글은 순식간에 영하 30도의 혹한이 몰아치던 한반도의 북쪽 끝으로 변해갔습니다. 1950년 12월 함경남도 장진호 부근 개마고원.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불 때마다 눈보라가 시야를 하얗게 지워버렸고 콧물이 흐르기도 전에 얼음 고드름이 되어버리는 살인적인 추위가 지배하는 땅이었습니다. 당시 갓 20살이 된 최일병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가 흔히 아는 조국을 위해 목숨 바친 영웅적인 학도병이 아니었습니다. 입대 전 최일병은 종로 바닥에서 알아주는 개차반이었습니다. 그는 시장통에서 콩나물 파는 할머니들의 좌판을 발로 차 엎어버리고 국밥집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며 공짜 밥을 얻어먹던 말 그대로 시정잡배였습니다. 전쟁이 터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그는 조국 걱정 따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징집을 피해 도망칠까? 궁리하다가 부산의 어느 뒷골목에서 헌병대에게 덜미를 잡혀 개처럼 끌려왔습니다. 억지로 입혀진 군복은 그에게 수의나 다름없었고 쥐어진 에밀 소총은 그저 무거운 짐일 뿐이었습니다. 전장에서도 그는 여전했습니다. 야, 김일병, 너 이리 와. 건빵 좀 내놔. 저도 며칠 굶어서. 이 새끼가 빠져가지고 내놓으라면 내놔. 그는 힘없는 동료들의 비상식량을 뺏어 먹었고 밤마다 보초 근무를 서는 척하며 참호 구석에 숨어 잠을 잤습니다. 소대장이 우리는 나라를 지키는 방패다 라고 훈시를 할 때면 짝다리를 짚고 서서 땅바닥에 가래침을 퇴뱉으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나라? 웃기고 자빠졌네. 내가 왜 남을 위해 죽어? 기회만 와라. 틈만 나면 타령해서 고향으로 튈 거니까. 그것이 당시 최일병의 머릿속을 지배하던 유일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전우가 죽어나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고 오직 제 목숨 하나 건사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던 강이병이 베트남에서 보여주었던 그 오만방자한 모습에 원조격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운명의 신이 주사위를 던진 그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기괴한 꽹과리와 피리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이 울려 퍼졌습니다. 중공군이었습니다. 조명탄이 터지자 하얀 설원 위로 검은 개미떼처럼 끊임없이 밀려오는 적들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전쟁이 아니라 도살장이었습니다. 아군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이내 전술로 밀어붙이는 적들의 파도 앞에 방어선은 종이장처럼 찢겨나갔습니다. 엄마, 엄마. 옆 참호에 있던 어린 병사가 파편에 다리가 잘려나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일병은 그를 도울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참호 가장 깊은 곳에 머리를 쳐박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싸울 생각은커녕 혼란을 틈타 어떻게 하면 아군의 시체 밑에 숨어서 살아남을까 하는 비겁한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약 150m 전방, 눈 덮인 바위 뒤에서 적의 지휘관으로 보이는 자가 일어서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수류탄이 들려 있었고 그 목표는 다름 아닌 부상병들이 모여있는 아군의 의무 참호였습니다. 최일병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외면하려 했습니다. 나랑 상관없어. 저기 터지면 그 틈에 도망가야지. 그렇게 몸을 돌리려던 찰나 다리가 잘린 채 피를 흘리던 옆의 병사가 최일병의 바짓가랑이를 피 묻은 손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최일병님, 살려주세요. 저 죽기 싫어요. 그 병사의 눈, 공포에 질려 있으면서도 살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눈빛, 그 눈빛이 종로 바닥에서 굴러먹던 양아치 최일병의 가슴 어딘가에 남아있던 마지막 인간성을 건드렸습니다. 아, 씨발! 진짜! 빌어먹을! 최일병은 자신도 모르게 쌍욕을 내뱉으며 본능적으로 얼어붙은 M1 게런드 소총을 들어 올렸습니다. 도망치려던 발걸음을 멈추고 생전 처음으로 남을 위해 총을 든 순간이었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쳐 가는 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감각에 의존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M1 소총 특유의 묵직하고 날카로운 격발음이 혹한의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총구를 떠난 7.62 탄환은 회오리치는 눈보라를 뚫고 날아가 수류탄을 투척하려던 적 지휘관의 어깨를 정확히 관통했습니다. 적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뒤로 넘어갔고 손에서 떨어진 수류탄이 적의 참호 안에서 폭발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총 쏘는 법조차 제대로 배우려 하지 않았던 양아치 병사가 얼떨결에 만들어낸 신기에 가까운 사격이었습니다. 전투가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누군가가 뽀드득 눈을 밟으며 최일병의 참호로 걸어왔습니다. 미 해병 1사단 소속의 한 장교였습니다. 거대한 체구에 털이 북실북실한 방한 파카를 입고 등에는 거대한 망원 렌즈가 달린 스프링필드, 저격 소총을 맨 산에 미군들 사이에서도 유령이라 불리는 전설적인 스나이퍼 제임스 소령이었습니다. 제임스 소령은 190cm가 넘는 키로 최일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파란 눈동자는 마치 엑스레이처럼 최일병의 내면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겉멋만 잔뜩 들어있는 껍데기 속에 숨겨진 짐승 같은 생존 본능과 타고난 재능을 알아본 것입니다. 제임스 소령은 서툰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방금 그 샷? 내가 쏜 건가? 최일병은 콧물을 훌쩍이며 삐딱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겁을 먹었으면서도 지기 싫어하는 그 특유의 반항심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렇소만. 왜요? 양키 양반이 상이라도 주시려고? 버르장머리 없는 대답이었지만 제임스 소령은 화를 내는 대신 허리춤에서 낡은 은색 지포 라이터를 꺼내 담배에 불을 붙여 최일병의 입에 억지로 물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최일병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뚫어지게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눈빛이 마음에 드는군. 겁먹은 토끼가 아니라 굶주린 늑대의 눈을 가졌어. 세상에 불만이 가득 차 있군. 그 분노 엉뚱한 데 쓰지 말고 놈들의 심장에 꽂아 넣어라. 나를 따라와라. 내가 가진 그 썩어 빠진 정신머리를 내가 진짜 사냥꾼으로 개조해 주마.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제임스 소령은
최일병을 단순한 사수로 키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일병의 뼛속까지 박혀있던 양아치 근성을 뿌리째 뽑아내는 혹독한 조련사가 되었습니다. 훈련은 인간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제임스 소령은 최일병이 요령을 피우거나 꾀병을 부릴 때마다 가차없이 눈밭에 굴렸습니다. 영하 40도의 혹한 속에서 눈 속에 파묻힌 채 꼬박 24시간을 미동도 없이 기다리는 인내심 훈련을 시켰습니다. 동상으로 발가락의 감각이 사라지고 정신이 혼미해져 최일병이 못해 먹겠네 라며 총을 집어던지려 할 때면 제임스 소령은 조용히 다가와 최일병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포기하지 마라.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넌 평생 쓰레기로 남는다. 종로 바닥에서 남의 등이나 처먹는 놈으로 살다 죽을 텐가? 아니면 이 고통을 견디고 너 자신을 지키고 전우를 지키는 진짜 남자가 될 텐가? 선택해라. 그 말은 난생 처음 최일병의 가슴에 뜨거운 불을 지폈습니다. 부모조차 포기했던 인생, 누구도 자신에게 기대하지 않았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이 파란 눈의 이방인은 자신을 믿어주고 있었습니다. 쓰레기가 아닌 가능성으로 봐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최일병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잇몸에서 피가 나도록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는 바람을 읽는 법을 배웠고 눈을 먹으며 체온을 유지하는 법을 배웠고 자신의 심장 박동 사이의 정적을 찾아 방아쇠를 당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만 살면 그만이라는 이기심을 버리고 내가 쏘지 않으면 전우가 죽는다는 책임감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무렵 양아치 최일병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이성을 가진 스나이퍼 최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신은 잔혹했습니다. 중공군의 대규모 춘계 공세가 시작되던 날 두 사람은 아군의 철수를 엄호하기 위해 자살 임무나 다름없는 후방 교란 작전에 투입되었습니다. 끝도 없이 밀려오는 적들을 막아내던 중 적의 박격 포탄이 두 사람의 참호를 덮쳤습니다. Get down. 엎드려. 제임스 소령은 주저없이 자신의 거대한 몸을 날려 최일병을 덮었습니다. 지축을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뜨거운 파편들이 제임스 소령의 등과 허리를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최일병은 멀쩡했습니다. 제임스 소령이라는 거대한 방패가 그를 완벽하게 보호했기 때문입니다. 소령님, 제임스 소령님. 피투성이가 된 제임스 소령은 고통스러운 숨을 몰아쉬며 피로 물든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품에서 낡은 은색 지포 라이터와 인식표를 꺼내 최일병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너는 살아라. 스나이퍼 최, 반드시 살아서 내가 변했다는 걸 증명해라. 쓰레기가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이 되었다는 걸 끝까지 살아남아서 보여줘라. 제임스 소령의 파란 눈동자가 서서히 빛을 잃어가던 그 순간 최일병은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스승, 개차반 같던 자신을 사람으로 만들어준 은인이 자신을 대신해 차가운 이국 땅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최일병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주먹질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던지는 용기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제임스 소령의 스프링필드 소총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눈보라 속으로 사라져가는 적들을 향해 맹세의 총탄을 날렸습니다.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다시는 내 전우를 잃지 않겠다. 내 스승이 나를 살렸듯 나도 누군가를 살리는 군인이 되겠다. 다시 1968년의 베트남 병원. 최 상사의 눈가에 고였던 물기가 뺨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손에 쥐고 있던 낡은 지포 라이터를 만지작거리며 이제는 붉어진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강 이병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신병, 너를 처음 봤을 때 훈련소에서 배운 건 다 쓸모없다고 짝다리 짚고 건들거리던 그 모습에서 나는 18년 전에 나를 보았다. 겁쟁이면서 센 척하고 두려우면서 아닌 척하는 그 불쌍한 양아치 새끼가 내 눈앞에 서 있더구나. 최 상사는 담배를 비벼 끄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제임스 소령이 쓰레기 같던 나를 위해
목숨을 던져 사람을 만들었듯이 나도 너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다. 너도 살아서 기회를 얻어야지. 쓰레기가 아니라 진짜 군인이, 진짜 남자가 될 기회 말이다. 그래서 뛰었다. 그뿐이다. 강이병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용암 같은 것이 울컥 치밀어 올라 목구멍을 막았습니다. 자신이 소대장에게 느꼈던 그 막연한 반항심이 얼마나 유치하고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그리고 자신 앞에 앉아있는 이 늙고 병든 노병이 얼마나 거대한 산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강이병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불편한 몸을 곧게 세우고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않은 채 절도 있는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존경합니다. 소대장님, 저 같은 놈을 다시 태어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최 상사는 깁스한 다리를 절뚝이며 일어나 강이병의 어깨를 투박하게 툭 쳤습니다. 됐다. 임마. 울지 마라 쪽팔리게. 빚진 거 없다. 너도 나중에 짬밥 먹고 네 부하가 위험해지면 그때 갚아라. 네가 받은 목숨 다른 누군가에게 돌려줘라. 그게 군인이다. 베트남의 붉은 석양 아래 두 남자의 그림자가 하나처럼 길게 늘어졌습니다. 과거의 빚을 갚은 노병과 새로운 빚을 진 신병. 피로 맺어진 두 사내의 결의는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감동적인 재회도 잠시였습니다. 병원 스피커에서 급박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행정관이 헐레벌떡 뛰어와 최 상사와 강이병을 찾았습니다. 최 상사님, 강이병 퇴원수속이고 뭐고 당장 복귀하라는 명령입니다. 지금 맹호 부대 전방 초소인 638고지가 뚫리기 직전입니다. 최 상사의 눈빛이 순식간에 18년 전 장진호의 그 눈빛으로 돌변했습니다. 그는 깁스를 푼 지 얼마 안 된 다리를 바닥에 힘차게 디디며 강이병을 돌아보았습니다. 들었나? 신병. 쉴 틈이 없군. 몸은 좀 풀렸나? 강이병은 붕대를 감은 손으로 주먹을 꽉 쥐어 보이며 씩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더 이상 양아치의 비열함이 없었습니다. 오직 사냥을 앞둔 맹수의 살기만이 가득했습니다. 몸이 근질거려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소대장님, 이번엔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제임스 소령님이 가르쳐준 그 기술 실전에서 써먹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 상사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관물대에서 손질해둔 M16 소총을 꺼내 강이병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가자. 놈들에게 지옥을 보여주러. 두 사람은 흙먼지 날리는 트럭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패잔병들이 아니었습니다. 베트남 정글을 공포로 몰아넣을 전설적인 저격 듀오, 맹호의 두 호랑이가 사냥터로 복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트럭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 순간, 저 멀리 638고지 쪽에서 시뻘건 화염이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1968년 3월의 어느 늦은 밤, 638고지는 문자 그대로 생지옥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끊임없이 조명탄이 터지며 밤을 대낮처럼 밝혔고, 땅에서는 아군과 적군의 비명소리가 포탄 소리에 묻혀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월맹군 정규사단은 이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 병력을 파도처럼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아군 중대장은 이미 전사했고 방어선은 뚫리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 아수라장 속으로 먼지를 뒤집어 쓴 트럭 한 대가 미친 듯이 질주해 들어왔습니다. 트럭이 멈추기도 전에 짐칸에서 두 개의 그림자가 뛰어내렸습니다. 깁스를 푼 지 얼마 되지 않아 약간 절뚝거리지만 눈빛만은 형형한 최 상사, 그리고 그 옆에는 기관총 탄띠를 X자로 둘러맨 거구의 강이병이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최 상사는 전황을 스캔했습니다. 지휘관을 잃은 소대원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 허공에 대고 의미 없는 총질을 해대고 있었습니다. 최 상사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다들 대가리 박아. 그 익숙하고도 서슬 퍼런 목소리에 병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총알이 남아도냐? 놈들이 코앞에 올 때까지 기다려. 김상병은 우측방 크레모아 점검하고 박일병은 조명탄 쏴. 지금부터 이 고지 지휘는 내가 한다. 순식간에 현장을 장악한 최 상사는 강이병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말 한마디 없이 참호 가장 높은 곳, 적들의 움직임이 한눈에 보이는 바위 틈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곳은 사계가 좋지만 반대로 적들의 표적이 되기 가장 쉬운 위험천만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최 상사가 M16 소총의 가늠자를 조정하며 자리를 잡자 강 이병은 자연스럽게 그 옆에 엎드려 자신의 야전 상의를 벗어 바위 위에 깔아주었습니다. 소총의 반동을 줄이고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한 받침대였습니다. 그리고는 망원경을 꺼내 전방 숲속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강 이병이 나지막하게 읊조렸습니다. 전방 11시 방향 큰 바위 밑 덤불 반짝이는 게 보입니다. 적 저격수 같습니다. 거리는 300, 바람은 좌에서 우로 약간. 과거 주먹구구식으로 싸우던 양아치 강 이병은 없었습니다. 그는 최 상사에게 배운 대로 바람을 읽고 거리를 계산하는 완벽한 관측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최 상사는 숨을 들이마시고 멈췄습니다. 18년 전 제임스 소령이 가르쳐 주었던 그 차가운 감각이 손끝을 타고 흘렀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다가 멈추는 그 찰나의 정적. 단 한 발이었습니다. 300m 밖 어둠 속에 숨어 아군을 노리던 적 저격수의 스코프가 깨지며 고개가 뒤로 젖혀졌습니다. 명중입니다. 다음 목표 2시 방향 기관총 진지. 놈들이 거치 중입니다. 강 이병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최 상사의 총구가 미끄러지듯 돌아갔습니다. 두 발의 총성이 정확한 리듬으로 울렸고 기관총을 설치하려던 적 사수와 부사수가 동시에 꼬꾸라졌습니다. 그것은 사격이 아니라 예술이었습니다. 최 상사가 적의 주요 화력을 정밀 타격으로 무력화시키는 동안 강 이병은 최 상사의 사각지대를 완벽하게 커버했습니다. 좌측 능선에서 적들이 기습적으로 기어 올라오자 강 이병은 M60 기관총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딜 감히! 강 이병의 굵은 팔뚝에 혈관이 솟아올랐습니다. M60 특유의 묵직한 굉음과 함께 예광탄 줄기가 적들을 휩쓸었습니다. 과거 뒷골목에서 쇠파이프를 휘두르던 그 무식한 힘이 이제는 전우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 불을 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월맹군은 최 상사의 위치를 파악하고 박격포와 RPG 로켓을 집중적으로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바위 주변이 폭발로 뒤흔들렸습니다. 파편이 튀고 흙먼지가 두 사람을 덮쳤습니다. 최 상사의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려 시야를 가렸습니다. 아, 상사님! 괜찮으십니까? 강 이병이 다급하게 물으며 수통의 물을 최 상사의 얼굴에 뿌렸습니다. 최 상사는 피 섞인 물을 뱉어내며 씩 웃었습니다. 시원하다. 놈들이 아주 발악을 하는구나. 신병, 준비됐나? 준비됐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였습니다. 적들은 포격 직후 최후의 발악으로 때를 지어 고지로 돌격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착검 돌격이었습니다. 거리가 너무 가까워 더 이상 저격은 무의미했습니다. 백병전이었습니다. 시커먼 그림자들이 참호 위로 뛰어들었습니다. 최 상사가 권총을 뽑아 가장 먼저 뛰어든 적의 가슴을 쏘았지만 뒤이어 두 명의 적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늙은 최 상사가 밀리는 듯한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이 개새끼들아! 강 이병이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야전 삽을 들고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총을 쏠 겨를도 없이 야전 삽으로 적의 소총을 쳐내고 그대로 회전하며 삼날로 적의 턱을 가격했습니다. 퍽하는 소리와 함께 적이 나뒹굴었습니다. 그 사이 최 상사는 바닥을 구르며 자세를 낮췄고 강 이병의 다리 사이로 총구를 내밀어 뒤에서 달려오던 또 다른 적을 사살했습니다. 완벽한 호흡이었습니다. 강 이병이 몸으로 적들을 밀어내고 찍어 누르면 최 상사는 그 틈을 타 정밀 사격으로 적들의 급소를 노렸습니다. 늙은 호랑이의 노련함과 젊은 호랑이의 패기가 하나로 뭉쳐지자 좁은 참호는 적들의 무덤으로 변해갔습니다. 강 이병은 피투성이가 된 채 헐떡이며 소리쳤습니다. 소대장님! 제 뒤에 계십시오! 제가 다 막아내겠습니다! 최 상사는 그런 강 이병의 등 뒤에 등을 맞대며 대답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내 뒤나 잘 봐라. 눌리면 둘 다 죽는다. 서로의 등을 맞댄 두 사람은 마치 춤을 추듯 회전하며 사방에서 몰려오는 적들을 요리했습니다. 강 이병이 수류탄을 까 던지면 최 상사가 공중에서 터지기 직전의 타이밍에 맞춰 적의 엄폐물 뒤로 총을 쏘아 머리를 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날 밤 638고지에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하나 탄생했습니다. 귀신 들린 2명의 한국군이 고지 정상을 지키고 있다. 총알이 빗발치는데도 죽지 않고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서 덤벼든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적들의 공세가 멈췄습니다. 고지 주변에는 적들의 시체가 즐비했고 화양 연기만이 자욱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참호 속에 주저앉은 두 사람은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군복은 찢어지고 온몸은 피와 흙범벅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최 상사가 품에서 찌그러진 담배갑을 꺼냈지만 빈 갑이었습니다. 그걸 본 강 이병이 피 묻은 손으로 자신의 주머니를 뒤적거려 꼬깃꼬깃한 담배 한 개비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한 까치입니다. 소대장님, 최 상사는 그 담배를 받아 반으로 툭 부러뜨렸습니다. 그리고 절반을 강 이병에게 건넸습니다. 나눠 피자. 두 사람은 부러진 담배를 입에 물고 최 상사의 그 낡은 은색 지포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타들어가는 담배 연기 너머로 떠오르는 붉은 아침 해가 비쳤습니다. 최 상사는 연기를 길게 뿜어내며 말했습니다. 신병, 아니 강일병, 오늘 밥값 좀 했다. 제임스 소령이 봤으면 박수라도 쳤겠어. 강 이병은 쑥스러운 듯 코를 문지르며 웃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소대장님 따라가려면 한참 남았습니다. 아니다. 너는 이미 나를 넘었다. 너는 나처럼 과거에 묶여 사는 놈이 아니라 미래를 지키는 놈이니까. 그 순간 멀리서 아군의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원 부대가 도착한 것입니다. 최 상사는 지포 라이터를 만지작거리다가 불쑥 그것을 강 이병에게 던졌습니다. 받아라. 강 이병이 얼떨결에 라이터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걸 왜 주십니까? 이건 소대장님 목숨이지 않습니까? 최 상사는 툴툴 털고 일어나며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제 필요 없다. 내 목숨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전우가 지켜주는 거란 걸 알았으니까 네가 가지고 있어라. 나중에, 아주 나중에 네가 키우는 쓸만한 신병 놈이 생기면 그때 물려주든가. 강 이병은 손에 쥐어진 차가운 라이터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18년 전 제임스 소령이 최 일병에게 주었던 그 유산이 이제 베트남의 정글에서 또 다른 전설이 되어 강 이병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두 남자는 헬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절뚝거리는 노병과 그를 부축하는 젊은 병사. 그들의 뒷모습은 전쟁이라는 비극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인간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한 폭의 그림과 같았습니다. 이것으로 베트남의 전설 맹호 부대의 두 호랑이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